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유일하게 시, 소설, 수필 전 장르를 아우르는 문예 창작 전문 채널 김명희 문학TV. 저는 시와 소설을 쓰는 김명희입니다. 김명희 문학TV 소설 창작 강의. 소설 나는 이렇게 쓴다. 6강 1장 소설의 시점입니다. 시점.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예. 시점. 소설의 시점. 시점이란 간단하게 말하면 카메라가 놓인 위치예요. 카메라. 예. 카메라. 여기서 카메라는 누굴까요? 서술자죠. 서술자. 서술자가 카메라 위치라고 보시면 되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서술자가 어디에서 누구에 대해 어떻게 말하느냐, 그것이 소설의 시점인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그 카메라가 여기에서 이렇게 찍는다. 그러면 이쪽에서 보이는 각도가 되겠죠. 카메라가 여기 있으면 제가 여기서 보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죠? 여기서 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카메라가 위에서 본다. 그러면 제가 보는, 여러분과 보는 수평이 아니라 위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림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그림이 다르다는 것은 이야기를 끌고 가는 표현법이 달라진다는 거죠. 또 반대로 카메라가 이쪽에 있어요. 서술자가 여기서 보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서술자가 서 있을 때는 주변의 거리가 달라질 테고, 그 서술자가 카메라가 여기서 보고 있다. 그러면 또 모든 거리가 달라지겠죠. 각도도 달라지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소설의 시점이란 서술자가 어디에서 어떤 누구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 그 시점의 방향이 좌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술자, 즉 그 카메라가 어디서 보고 있느냐가 동일한 상황이 똑같은 이 공간이라 하더라도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랬죠. 그냥 스토리를 그럴싸하게 그냥 뭐 대충 막 재밌을 것 같이 써간다고 다 소설이 되는 게 아닙니다. 소설은 시가 그렇듯이 소설도 소설이 갖는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다 써서 이야기가 재밌으면 소설이 아닌 거죠. 왜냐? 모든 경기에는 룰이 있듯이 소설이 갖는 룰이 있기 때문에 그 룰을 어기면 파울이 돼버리죠. 그러면 그 소설은 소설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소설에서 시점은 매우 중요해요. 시점이 정해지면 시점이 어디에서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서술자의 표현법이 다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소설의 대표적 시점을 한번 알아볼게요. 왜요? 또 왜? 그거 다 안다고요? 또? 에이, 그거 다 알죠. 뭐 그 쉬운 걸? 아니에요. No. 정말 그럴까요? 아닐걸요? 한번 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머리로는 알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국어 시험을 몇 년을 쳤어요. 그죠? 다 알죠. 그러나 그거와 내가 직접 쓰면서 그 서술자의 방향을 느껴보는 거와는 천지 차이예요. 달라요. 왜냐면 초보 작가들이, 그래도 소설가를 꿈꾸는 그들이 과연 소설을 한두 권 읽었을까요? 아니죠. 누구보다 책도 좋아하고 소설을 좋아하고 많은 다양한 다독을 통해서 거기서 재미나 어떤 유익함도 얻었을 테고, 그것보다 나는 더 재밌게 쓸 수 있어, 그런 의욕이 있기 때문에 작가를 꿈꾸지 않겠어요? 그런 작가들이 글을 씀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 작가들이 다양한 시점의 소설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가들이, 초보 작가들이 소설을 쓴 것을 보면 서술자의 시점이 우왕좌왕 난리 부르스일 때가 많아요. 그럼 그들이 능력이 안 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잘 안다니까요, 그분들이. 아는데 본인 소설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왜 웃는지 아세요, 여러분? 저 지금 영상 찍는데 저 앞에서 우리 딸이 소리 안 나게 건너라고 판토마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도 그 시점을 그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을 읽은 여러분임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본인은 막상 자기가 쓴 소설이 그런 참사가 벌어진 것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요. 누군가가 이거 시점이 잘못됐다 해서 짚어주지 않으면 몰라요. 아마 여러분도 잘못된 시점으로 쓴 소설도 읽어봤을걸요. 모르고 지나갔을 뿐인 거죠. 지적 안 해주면 모르거든요. 그 정도로 시점은 중요한데 여러분이 제대로 못 가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기성 작가들의 작품도 제가 간혹 읽다 보면 시점이 다 엉망인 경우가 많아요. 심각해요. 어떤 경우는 제가 읽다가 멈춰요. 실망이 돼서. 그만큼 시점이 중요해요. 그래서 소설이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시점을 잘못 처리해서. 처음에 잘 가다가 중간에 작가가 그 소설 스토리에 몰입이 되면서 놓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봐야 되는지를 놓쳐버려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정말 경계해야 될 일이죠. 소설의 시점에는 6가지가 있어요. 볼까요? 1인칭 주인공 시점. 그죠? 뭐 다 아시죠? 다 아셔도 끝까지 가세요. 다 모르는 게 있어요. 자,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그 다음에 2인칭 주인공 시점. 근데 2인칭 주인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말이 조금 안 되죠. 말이 조금 안 돼요. 약간은 어폐가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시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좀 새로운 관점이기 때문에. 그거의 한 예가 신경숙 작가의 엄마를 부탁해 같은 경우죠. 예, 많이들은 안 써요. 많이는 안 쓰는데 가끔은 좀 새로운 문체를 추구하기 위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놓고, 어떤 경우는 안 놓아요. 이 2인칭 주인공 시점을. 4번째는 3인칭 관찰자 시점. 5번째는 전지적 작가 시점. 6번째는 뭐냐? 다중 시점이에요. 다중 시점. 대략 아실 거예요. 다중. 시점이 소설 한 편에서 몇 가지가 겹쳐서 나와요. 예. 엇갈리면서 반복되고 바뀌어 가죠. 시점이. 그것을 이제 다중 시점이라고도 하고 복수 시점이라고도 해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렇게 1인칭이나 1인칭 주인공 관찰자, 3인칭 관찰자, 전지적 작가 시점 이런 것들을 조금 능숙하게 해보고 나면 다중 시점도 한번 해볼만 해요. 재밌어요. 재밌고 독자들도 읽기에 지루함이 훨씬 없어지죠. 특히 중장편에서는 재밌어요. 해볼만 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 1인칭 주인공 시점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1인칭 주인공 시점이란 주인공이 나. 이제 1인칭 주인공이니까 나겠죠. 주인공이 나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술자도 나죠. 그럼 문장은 이렇게 되겠죠. 내가, 나니까요. 주인공, 1인칭 주인공. 내가 그를 만난 것은 장례식장 앞에서였다. 예를 들어는 거예요. 그냥 만드는 문장이에요. 며칠 전 늦은 밤이었다. 거리의 간판이 하나둘 불이 꺼지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렇게 나의 입장에서 내 이야기를 합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각각의 그 다양한 시점의 장단점을 알고 있어야 내가 이번에 쓰려고 하는 소설에 가장 유익하게 잘 들어맞는 시점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도구를 선택해서. 자, 그러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장점은 첫 번째, 내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나니까 내 심리, 내 감정에 대해서 얼마나 잘 표현을 할까요? 그죠? 굉장히 표현을 잘할 수가 있죠. 그게 첫 번째 장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장점은 독자가 읽을 때도 나죠. 독자가 그 책을 읽을 때도 나는 이렇게 읽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감정이, 이입이 굉장히 쉽게 돼요. 내 이야기인 것처럼 빠져들죠. 내가 한 행동처럼.
따라가게 되고 호기심이 더 극대화되죠. 그죠? 간극이 좁아요. 좁혀져요. 아주.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감정이입이 쉽고 독자가 더 쉽게 또 지루하지 않게 따라갈 수 있는 흡입력을 갖는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자, 그러면 단점도 있겠죠? 어느 것이나 항상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겠죠? 단점은 타인의 감정은 알 수 없죠. 내가 타인의 감정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다만 뭐만 해요? 짐작만 하죠. 짐작은 할 수 있죠. 소설 속에서 서술자가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타인을 볼 때 그 사람의 표정이나 행동 그런 걸 유심히 보겠죠. 말투. 그럼 보면서 이 사람이 상당히 기분이 좋구나, 우울하구나, 고민이 있구나, 수심이 가득 차 있구나, 누군가를 기다리는구나, 그죠? 우울하구나, 기쁘구나, 굉장히 들떠 있구나. 그런 걸 추측할 수 있죠. 그러나 확신할 수는 없죠. 그것을 확신하면 안 돼요. 왜? 1인칭 주인공 시점은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게 게임의 룰이에요. 그 룰을 어기면 파울이죠. 그죠? 룰을 어기면 안 되죠. 그 경기는 인정받지 못해요. 그 소설은 소설로 인정받지 못해요. 그러면 이때 이제 그러면 추측만 한다 그랬어요. 그녀는 마음이 좋지 않았다. 우울해서 오늘은 술 한 잔이 먹고 싶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자, 그러면 그녀가 술을 먹게끔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연성을 만들어야죠. 그녀가 술을 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게끔 카메라를 옮겨 몰고 가야죠. 그러기 전에는 절대로 그녀가 왜 술을 먹는지 함부로 속단할 수 없고 확정해서 말할 수 없다. 그것이 1인칭 주인공 시점의 룰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상황과 현장성을 이제 만들어서 보여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 볼까요? 1인칭 주인공인 명희가 있어요. 명희. 1인칭 주인공 명희가 만약에 PC방에 앉아있다. 제가 PC방에 앉아있다. 그러면 제가 카메라죠. 서술자가 카메라라고 그랬잖아요. 시점이란 곧 뭐냐? 카메라가 어디에서 보고 있는가가 시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럼 명희가 카메라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카메라가 PC방에 있다? 그러면 실내에 있는 거죠. 1인칭 주인공이 나가 실내에 있는 거예요. PC 게임을 하고 있거나 뭐 모니터 앞에 앉아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그 카메라는 실내에 있기 때문에 그 실내에서는 그 건물, 그 내부 밖의 상황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 수 있다고 써야 되나요? 아니면 모른다고 써야 되나요? 알 수 있는 걸로 쓰면 안 되죠. 파울이죠. 왜요? 카메라가 안에 있는데 밖에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밖의 것을 확정을 질 수가 있어요? 그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아까. 추측은 가능해도 안 돼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야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밖에 김명이라는 카메라, 김명이라는 서술자, 김명이라는 1인칭 주인공이 PC방 안에 앉아 있다면 밖에 예를 들어 비가 오고 있는 것을 소설 속에 이야기를 넣어야 되겠다 한다면 갑자기 뜬금없이 밖에 비가 온다라고 말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못 쓴다는 거예요. 왜 못 써요? 쓰면 되지. 쓰면 안 돼요. 파울이에요. 경기가 규칙이 있다니까요. 축구는 축구의 룰이 있고 농구는 농구, 배구는 배구, 야구는 야구 다 룰이 있잖아요. 소설이 그래서 룰이 있는 거예요. 자,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는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자, 방 안에 있어요. 문 다 닫았어요. 창문 다 닫았어요. 그럼 밖에 날씨 알아요? 모르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뭐예요? 여러분이 카메라고 여러분이 1인칭 주인공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직접 문을 열고 나가서 보는 방법 하나. 두 번째, 여러분은 집안에 있어서 밖의 세상을 모르는데 뭐 딸아이든 아들이든 남편이든 누군가가
젖은 우산을 툭툭 털면서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럴 때는 밖에가 날씨가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비가 오는구나를 알 수 있죠. 그렇게 개연성이 보편적인, 누가 우산 젖은 걸 털고 들어왔으니까 비 오는 거를 추측하는구나, 알 수 있는 거구나, 확정을 짓는 거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도구가 사용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 외부에 벌어지는 일을 안다고 적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파울. 안 돼요. 그것이 소설의 규칙들인 거예요. 소설의 시점이라는 것은 곧 뭐냐? 각각의 그 시점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게임 룰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냥 쓰면 소설이냐? 아니에요. 누가 인정을 안 해주죠.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축구장에서 축구 경기를 하는데 내가 선수로 들어갔는데 야구의 룰을 가지고 들어가면 누가 인정해주나요? 안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밖에 비가 온다 라고 쓰려면 그 문장 앞에 누군가 젖은 우산을 털고 PC방으로 들어오면서 아우 비가 왜 이렇게 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혼자 독백하듯이 들어오는 사람을 내세우든가, 그렇게 해서 상황을 먼저 보여준 다음에 그렇게 하는 거 이외에는 모두가 추측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어떻게 해요? 밖에 비가 온다가 아니라 밖에는 비가 오는지, 전화를 끄는 PC방 주인이 우산을 들고 나갔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하고 정확히 표현된 1인칭 주인공 시점의 문장이라는 겁니다. 아니면 밖에 비가 온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된 이유는 그녀가 젖은 우산을 들고 PC방으로 들어섰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도 되겠죠. 그죠? 그런 어떤 앞에 보여지는 힌트적인 문장이 받쳐주지 않는 이상은 밖에는 비가 오고 있었다. 나는 PC방에서 무슨 게임을 할까 고민 중이었다. 이렇게 갈 수는 없다. 말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 그것이 아니면 그러면 그 외에 방법이 있을까요?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나가는 방법. 누군가가 들어오는데 젖은 우산을 갖고 들어와서 밖에 비가 오는구나 추측하는 방법이 확신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거 아니면 내가 나가보는 거죠. 이제 게임도 할 만큼 했고, 저녁이니까 집으로 가볼까? 하고 밖으로 나갔는데 비가 오고 있었다. 라고 하면 말이 되죠. 내가 옮겨갔으니까요. 그럴 경우는 말이 돼요. 카메라가 옮겨갔으니까요. PC방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 거죠. 직접 이동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현장을 보여줄 수 없어요. 확정할 수 없어요. 추측은 가능해요. 이해했나요? 이거가 정말 여러분이 이거에서 우왕좌왕 또 난리 부르스를 치면 안 돼요. 소설은. 이게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거예요. 열심히 쓴 거 다 고쳐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아는 것 같아도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수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김유정 요즘 저작권 때문에 타인의 것을 막 갖다가 옮기기가 상당히 좀 조심스러워요. 사실은 홍보해 주는 건데도. 자, 그럼 김유정의 동백꽃에 그런 게 있어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이거든요. 나와 점순이. 그죠? 거기서 어떻게 표현하나 한번 볼까요? 그놈의 계집애가 요새로 들어서서 왜 나를 못 먹겠다고 그렇게 아르렁거리는지 모른다. 모른다 그러잖아요. 모른다. 만약에 그놈의 계집애가 요새로 들어서서 왜 나를 못 먹겠다고 그렇게 아르렁거리는지 나는 다 알고 있다. 이러면 꽝이고, 이거는 파울인 거예요. 규칙 위반, 레드카드, 퇴장 시키는 거죠. 소설로 인정 안 돼요. 모른다. 왜? 나는 신이 아니니까. 내가 신이 아닌데 점순이가 왜 이렇게 요즘에 나만 보면 잡아먹지 못해 그러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모른다. 그게 맞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PC방 안에서 주인공, 카메라, 서술자, 김명희가 앉아있는데 밖에 비가 오는 걸 안다 모른다? 모른다. 다만 방법은 있다. 뭐가 있다? 뒤따라 들어온 누군가가 다 막 젖은 우산을 탁탁 털면서 들어오면 밖에 비가 오는구나. 말이 되죠. 또 PC방 주인이 전화를 끊고 우산을 챙겨서 밖으로 나간다. 밖에 비가 오는구나. 이게 암시죠.
그죠? 또 그거 아닌 뭐예요? 아, 이제 올해 게임도 했고 집으로 가야지 하고 문을 딱 열었는데 밖에서 비가 주룩주룩 내렸다. 그러면 밖으로 나오니 비가 엄청나게 퍼붓고 있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방 안에서, PC방 안에서, 실내에서는, 밖에서는 비가 엄청나게 퍼붓고 있었다라고 뜬금없이 갑자기 이야기할 수는 없다.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 있어요. 밖에 폭우가 쏟아지는지 비 소리가 심하게 들렸다는 돼요. 하는지라고 추측성 문장을 썼잖아요. 그죠? 밖에 비가 엄청나게 오기 때문에 창문이 흔들린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나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이것이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주의해야 될 표현법이라는 겁니다. 그럼 또 읽어볼까요? 왜 나를 못 먹겠다고 그렇게 아르렁거리는지 모른다. 또 하나, 나흘 전 감자 조각만 하더라도 나는 저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은 없다 라고 말하죠. 왜요? 본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 입장이기 때문에. 점순이 마음을 알 수가 없죠. 신이 아닌데.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나 심리나 밖에 어떤 날씨 이런 것은 다 뭐예요? 추측일 뿐이에요. 그러면 추측을 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경우도 있죠. 지금 여기서 주인공인 내가 점순이의 마음, 그 속타고 열받는 마음, 자기 마음을 못 알아주기 때문에 짜증나고 원망스러운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모르는데요, 뭐. 모르는 게 맞고요. 그것이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는 거죠.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타인의 감정이나 심리는 이렇게 추측에 기대야만 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소설의 다양한 시점은 이런 엄격한 규격이 따르는 거예요. 어떤가요? 정확히 배우셨죠? 자, 오늘은 1인칭 주인공 시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엔 1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또 한번 공부해보죠. 여러분이 상상한 것보다 항상 새로운 것을 갖고 오려고 노력하는 김미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좋은 소설 많이 쓰세요.